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일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소비가 얼어붙고 실물 경제가 비상국면에 놓였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고 금융시장마저 출렁이며 기업들은 도산의 두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야말로 미증유의 복합적인 위기 상황인데요. 코로나19 경제 충격, 대응책은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가 유례없는 비상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소비 위축으로 실물 경제가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영세 취약 업종들이 줄줄이 도산 위기에 몰리고 대기업으로까지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글로벌 경제가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약 처방으로 100조 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투입하고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들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인해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비상금융조치에 이어 지원 범위와 규모를 대폭 늘렸습니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추가 재정 투입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긴급한 국가 재난의 상황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릴 틈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우리가 예상치 못할 정도로 대단히 많은 재정을 투입을 해서 수요 진작을 위한 대책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극복 채권을 발행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도산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1,000만 원 한도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코로나 생계비 지원에 나선 가운데 형평성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일괄적 시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를 강타한 코로나19 위기, 대응책은 무엇인지 이번 주 이슈 토론에서 집중 진단해봅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 여야 의원과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은여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김종석 의원이십니다. 네. 글로벌 강소기업지원센터 김동열 대표 함께 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정인교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나오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먼저 현재 전국 상황, 경제 상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국내 발생한 지 2달이 넘었습니다. 그 충격이 경제 전반을 지금 흔들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경제 다들 아시는 대로 위기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먼저 현 상황 진단부터 듣고 본격 토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 의원께서 먼저 좀 열어주실까요? 네. 지금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위험의 전이 경로를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지금 우리가 행동이 굉장히 이제 제약되기 때문에 국내 소비가 위축이 되고, 그러면 기업의 이제 매출이 또 급감하고, 이로 인해서 기업의 가동률이 중단되다든지 줄어서 멀쩡한 기업이 흑자 도산에 이르게 되면 이게 이제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이런 경로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런 1단계 정도에 와 있지만 제일 걱정스러운 게 기업의 흑자 도산이 현실적으로 나타났을 때 이 충격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거냐,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네. 연쇄적 충격파가 불가피한데 현재 1단계 정도에 있다. 네. 이런 진단이신데 우리 김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미중유의 위기죠. 근데 사실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이전부터 한국 경제는 지금 장기 침체로 가는 위기 상황이라는 지적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표현하자면 한국 경제는 이미 기저질환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그 외부적인 그 코로나 바이러스 충격이 경제에 가해졌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 가벼운 충격에도 중증 질환이 됩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그러지 않아도 지난 2년 동안에 그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한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 외부 충격에 노출되었다, 중증 환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항상 중증 환자 치료하는 방법은 2단계라고 합니다. 우선은 긴급 연명 치료, 산소호흡장치 붙여서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다 확보한 후, 그 다음에 기저질환 치료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 과정에서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김동열 대표의 진단은 어떠신가요? 저는 to be or not to be,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그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굉장히 이제 급박한
그 위기 상황의 경제, 그러니까 생존 경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생존 위기 있는 네, 상황이다. 네. 금방 우리 그 최업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업에서 이제 예를 들면 뭐 금융업으로 또 제조업으로 이렇게 확산되어 나간다는 의미에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총체적인 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정인규 교수께서 보시는 현재 경제 상황 어떤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예, 과거에도 감염병 위기라든가 또 금융 위기가 있었지만은 이번 코로나 사태는 과거 사례와는 확실히 다르다. 뭐 국내에서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국제적으로 본다면은 상품과 사람의 이동을 단절시키는 문제가 있다. 네. 우리나라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아마 이런 상황에서 가장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걸로 보이고요. 이 코로나 사태의 끝이 어떻게 될지는 현재로서는 전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나온 자료를 보니까 수출입이 전면적으로 금지될 때에서는 미국의 GDP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네. 이런 아주 그 최악의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렇게까지 되지 않기를 기대를 해야 되고요. 다행히 G20 정상회의 등을 통해서 국제적 공조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게 좀 결실이 맺어져서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나라 경제도 안정이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네, 어떤 총체적 위기, 미중유의 위기 이런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만 위기는 맞습니다. 근데 생산, 소비, 투자 다 지금 어려움 겪고 있고 수출, 내수 할 것 없이 그렇고 금융시장과 충격이 가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심각하다고 보시는 하나씩 좀 분야를 짚어주시면 우리 김 의원께서 먼저. 네. 지금 우리가 과거의 경제 위기 기억나는 게 크게 두 가지죠. 97년의 외환 위기. 그때는 세계 경제는 멀쩡한데 우리나라 기업과 은행들이 부실화되면서 이제 촉발이 했죠. 그랬죠. 그리고 2008년의 글로벌 금융 위기는 우리는 멀쩡한데 선진국에서 금융 위기 쓰나미가 와가지고 또 당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그 두 가지가 같이 옵니다. 지금 한국 경제의 침체에서 기업들의 금융 부채 부실화가 우려되는 상황 하에서 미국에서 쓰나미가 왔기 때문에 지금 이게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고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장 한 달 벌어 한 달 쓰는 그 한계 상황에 몰린 가구. 네. 그리고 당장 지금 매출이 줄어서 인건비를 못 주고 제세 공과금을 못 내는 자영 소상공인들 우선 연명부터 시켜야 되는 게 급선무가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네. 한국 경제 최대 취약거리가 거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연명 치료가 우선 급하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네. 거겠죠. 최 의원께서 현재 가장 심각하게 보이는 상황 어떻게 다 대칭해 보십니까? 공통적으로 느끼시겠지만 지금 현재 위기는 과거와 다르게 수요와 공급에 동시적으로 지금 위기가 오기 때문에 굉장히 대처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조금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건 우리 김종석 의원께서 이제 지난 이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의 실수로 인해서 기저질환이 있다. 이제 그런 지적을 저희들이 따갑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지금의 한국 경제 상황이라는 게 과거 10년 전에 정부에 굉장히 잘했는데 이 정부의 잘못만의 누적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과거 MB 박근혜 정부를 통해서 시대의 패러다임에 맞지 않는 경제 정책을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누적된 게 지금 이제 나타났다. 그렇게 네. 좀 수정을 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이제 과거에는 얘기하신 대로 수요 측면에 문제가 생긴 위기는 그것만 우리가 치유를 하면 해결이 됐고 또 공급의 문제는 그것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양쪽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총체적인 어떤 경제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전방위적으로 대처할 건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어느 한 부분이 아니고 모든 것이 지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총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네. 그런 말씀이신 거겠죠. 우리 정 교수께서는 그 국제 통상 전공이신데 이게 어떻습니까? 글로벌 경제가 지금 다 패닉 상태 빠졌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또 다시 어떤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 올까요? 어떻게 그건 전망하십니까? 지금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은 세계 경제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질 거고 그렇게 된다면은 1970년 이전 상태로도 돌아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을 포함해서 많은 국가들이 정말 과거에는 생각도 못했던 정도의 자금을 풀겠다라고 금융시장에다 돈을 넣어서 돈이 돌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금융시장이 좀 안정되기를 뭐 국제적으로 다들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이제 큰 이제 문제가 우리 최 의원님께서 지금 수요 공급 측면 모두가 지금 다 망가지는 상황이라는 말씀 뭐 100% 동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오일 크라이시스가 지금 또 이게 국제 경제를 아주 네. 흔드는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석유 위기 같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유가가 2달 전만 하더라도 배럴당 60달러 하던 게 3월 들어서 20달러대로 떨어져서 지금은 뭐 오히려 어떤 면에 있어서는 뭐 10달러 이하로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네. 이게 국제 경제를 지금 지탱하는 게 여러 가지 요소가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이게 오일 쪽에서의 어떤 이런 위기가 세계 경제 위기를 더 증폭시키는 네. 이런 이제 이 악순환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근데 잠깐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예.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오일 크라이시스, 유가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높아서 그 값이 그렇습니다. 그 예. 문제인데 지금 낮아서 문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유가가 떨어지면 우리나라한테 좋을 것 같지만은 사실은 세계 경제에서 본다면은 유가나 원자재 가격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이 첫째 많다. 두 번째는 뭐 이 셰일가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지하자원 개발 사업들이 보면은 또 유가와 연동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수요가 대폭 줄어들면서 전 세계 수요가뿐만 아니라 경제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이거는 뭐 미국이 나서서도 지금 러시아가 미국 말 듣겠습니까? 네. 사우디는 또 러시아하고는 이번에 한판을 붙겠다라는 네. 의지가 너무 강하고 해서 이제 이런 문제가 지금 국제 경제의 알겠습니다. 큰 위협 요인이다라고 봐야 네, 됩니다. 근데 금융뿐만이 아니라 그런 어떤 뭐 유가가 너무 낮은 것도 새로운 이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동일 대표께서는 어떻습니까? 이 글로벌 상황에서 뭐 금융 부족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네. 얼마 전에 우한에서 맨 처음에 이제 바이러스가 발견됐을 때 제일 큰 타격을 입은 게 그 자동차의 그 하네스라는 그 전기 공급 장치가 이제 조달이 안 됨으로써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가치 사슬이 무너지는 네. 이제 그런 걸 경험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중소중견기업뿐만 아니고 이 코로나 위기가 장기 지속되다 보면 이제 제조업에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수출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출 제조업에 어떤 글로벌 가치 사슬이 좀 끊어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산업 협회라든지 정부 당국자들이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런 지금 생각이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네, 그 말씀하시죠. 오일 문제, 그거는 미국이 셰일가스에 좀 지나치게 많이 투자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의 오일의 위기의 원인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거군요. 예. 자, 정부 대책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지난주에 50조 원 규모 비상금융 조치 하기로 했는데 대폭 확대해서 100조 원 규모로 늘렸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상황이 뭐 급박하다는 그런 반증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이제 효과적으로 지금 집행하려면 어떻게 되는지도 좀 평가해 주시면.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엔 한 50조 생각하다가 최종 100조 규모로 확대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림 보여드린 거기에서 2단계에서 지금 막아야 금융위기로 전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네. 하든지 2단계 수준에서 기업의 유동성으로 이런 흑자 도산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그러면 기업 도산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말씀이죠. 기업이 도산이 되면 거기서 해고가 일어나고 뭐 엄청 사회적인 이제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100조 정도는 처음에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상당히 큰 규모여서 지금은 상당히 뭐 효과가 있지 않을까. 대기업까지도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한다. 이런 정도의 정부가 의지를 표명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IMF 위기 때 우리 30대 재벌 중에 16개가 이제 무너지면서 그게 이제 금융회사들의 위기로 가니까 결국 한 160조 가까운 공적 자금이 들어갔잖아요. 이번에도 2단계에서 잘 막지 못하면 그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한 이 단계에서 100조, 150조가 드러나는 한이 있더라도 기업의 그 흑자 도산의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 집중적인 네. 자금의 지원은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습니까? 김종석 네.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예. 이런 그 긴급 구호 자금이랄까요? 기업 구호 긴급 자금. 그렇죠. 예, 이걸 뭐 100조 원 투입하기로 했는데 효과가 있다고 예, 평가하시는지. 1차 회의에서 50조였고요. 네. 2차 회의에서 50조에서 이제 100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정부 예산도 들어가는 거 있지만 주로 이제 금융 지원이고요. 금융 지원이라는 거는 이제 자세히 보면 사실은 이제 우선 돈을 꿔주겠다는 거죠. 이거 한 개 기업이나 한 개 가구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빛을 더 얹어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네.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고 그러나 제가 그걸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한테 저축도 없는 가구나 한계 기업한테 이런 것도 굉장히 단비가 될 수 있고 우선 연명장치는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제가 여기서 뭐 굳이 정치적이고 싶진 않지만 대통령이 그 2차 회의에서 대기업이든 소기업이든 관계없이 기업을 살려야 된다는 말씀에 저는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그동안 현 정부의 어떤 그 반기업이랄까요? 동의하시지가 어느 것인지 모르겠는데 반기업 친노조 노선의 정부가 그런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우선 기업들이 지금 위기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금융 지원, 그리고 한계 기업과 한계 가구에 대한 현금 지원, 이것이 필요하고 네. 현 정부의 뭐 100조 원 수준의 그 패키지는 동감입니다. 네. 저희가 집권해서도 할 일인데 문제는 지금 대출 신청해서 한 달 걸리고 신용보증 받는데 2달 걸리고 결국 병목 현상이 현장에서 일어나요. 이건 네. 정말 엉뚱한 관료주의입니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는 무능한 거죠. 네. 그래서 이거부터 빨리 해결해야지 석 달 뒤에 무슨 긴급 수혈 자금 들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근본적으로는 망한데. 동의하시지만 속도가 문제다. 아, 그렇죠. 현장에서 지금 관료주의. 된다.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잠깐 네, 보시죠. 관료주의가 진짜 문제인데요. 그 실제 금융회사나 뭐 정부 공무원들의 현장에서의 그 사람들의 가장 관심은 자기 책임이 어떻게 될 거냐는 데 관심이 나중에 많거든요. 또, 나중에. 예. 지금은 위급하니까 지원하라 해서 지원을 했으면 나중에 분명히 또 어딘가 책임을 물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면책 조항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그게 그래서 문제인 저희가 거죠. 지금 고려하고 네. 있는 거는 재난안전기본법 같은 걸 개정해가지고 위기 상황에서는 그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법적 뒷받침을 좀 해주려고 그럽니다. 네. 그런 것이 뒤따라 줘야 현장에서 돌아가지 지금 놔두고는 아무리 대통령이 강조하시더라도 실무자 입장에서는 누가 책임지냐 나중에 네. 내 책임으로 돌아오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병목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빨리 좀 해소를 해줘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저게 근데 조금 말씀 말씀하시고. 덧붙이면 19일 날 50조 했을 때는 환율이 오히려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1280으로 오히려 올라가서 네. 이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불을 끌 때 좀 확실하게 이렇게 물을 부었어야 되는데 50조 정도가 좀 부족하다는 평가가 아니었나 네, 이제 그런 그 시장의 평가로. 네, 근데 네. 24일 50조를 추가로 했을 때는 저희 코스피가 8%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반등하고, 환율도 27원 정도 내려가서 네. 오히려 이제 국내 그 해외 금융시장이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고 네. 그다음에 25일 아침에도 코스피 시장 한 3% 정도 오른 걸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율도 네네. 한 7원 정도 내려가서 이틀 네. 연속 일단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불을 끌 때는 좀 확실하게 대규모로 좀 투입하는 게 필요하다. 이제 그런 걸 보여준 그런데 것 이제 같습니다. 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기업 구호 이제 긴급 자금인데 아무래도 이제 분야가 그러시니까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업자 이런 대책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런 부분 네. 나온.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지난달 말에 이제 긴급 설문조사를 했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한 70% 이상의 이제 중소기업들이 피해가 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거기 좀 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게 긴급 경영자금 신청했냐 물어봤더니 안 하고 있대요. 그래서 왜요? 이제 왜 그러냐 그러더니 네. 금방 말씀하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형식적인 거라든지 뭐 불편한 거라든지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네. 별 기대를 안 하고 있다든지 이런 그게 이제 물론 이제 2월 말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금방 최 의원님이나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패스트 트랙으로 좀 원스톱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제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긴급 구호 자금이니까 그만큼 긴급하게 투여가 돼야 될 텐데 이게 좀 말씀하신 게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 교수께서 보시는 이런 현재 대책의 문제점 어떤 것이 있나요? 뭐 문제점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하였던 자금을 50조 원 생각하다가 100조 원으로 2배로 늘린 거는 정말 시적절하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네, 또 한편으로는 김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당연히 자영업자들한테 지원이 되어져야 되지만은 중소기업, 대기업까지도 이번에 지원하겠다라고 취지를 밝힌 것도 역시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세계가 돌아가는 걸 보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글로벌 스플라이 체인이라고 그러는데 네.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기업들이 글로벌 스플라이 체인이 긴 업종들이에요. 네, 네. 그게 보면 이제 자동차고 이를테면은 뭐 전기 전자들이고 네. 이런데 해외에서 부품을 조달하거나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최종 조립을 하는
대기업도 타격을 입을 수 있겠지만은 그 연결 사설상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챙기는 게 사실은 서둘러야 되는 거고, 뭐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뭐 현장에서 이 자금 신청을 해도 오래 기다려야 된다든가, 또 심사가 또 예상외로 뭐 길어지는 이런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건 아마 네. 정책 차원에서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출입을 하려고 그러면은 사람 이동도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항공 물류가 필수거든요. 네. 지금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게 항공 물류업계고, 이런 항공 물류업계는 한번 무너지면은 이거는 재구축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배려가 상당히 있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네, 네. 김 의원. 지금 금융 지원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부채 일종의 빚을 더 주는 거죠. 대출이고 빌려주는 거니까. 빌려주는 거죠. 네네. 그런데 지금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숨 넘어가는 사람들은 은행빚 부담도 우선 당장 생계 지원 보조금입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뭐 일부 지자체장들은 그냥 n분의 1로 똑같이 다 주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 이건 상당히 좀 위험한 얘기고요. 네. 지금 우리가 기존 저소득층 한계 가구를 지원하는 사회보장 시스템이 이미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실업수당이라는 게 있고,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게 있고, 근로장려세제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무슨 뭐 행정력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있는 이 제도를 2배, 3배로 늘려서 그냥 파이프로 현금을 보내면 네. 바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마치 그냥 모래 위에다 물 뿌리듯이 마구 뿌려대면 그건 물 빠지고 나면 아무 소용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더 그 타겟이 있는 그 세금인데 네. 그렇게 함부로 뿌려대는 게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럼 싶습니다. 그렇고, 그럼 미래통합당이 제안하는 코로나 채권 네, 이렇게 네. 제안했다고 하시는데, 네. 그건 긴급 구호 자금은 지금 말씀하신 어떤 빌려주는 의미의 대출, 그거와는 좀 다른 성격인가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이거는 직접 현금 지원을 전제한 채권입니다. 네. 40조 원 지금 우리가 그저께 제안을 했는데요. 네. 코로나 극복 채권이라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하셨죠? 40조를 이제 국채가 아니고요. 네. 이제 목표가 정해진 채권을 이제 발행해서 발행 40조를 주체는 조달해서 어디예요? 은행이 발행하는데 은행이 정부에서 지급 보증을 보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국채에는 포함이 됩니다. 네. 되는데 실직 가구나 자영사업자, 소상공인 이렇게 한계 상황이 몰린 사람들한테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그리고 전기료나 4대 보험료, 부가가치세 감면해주고 6개월 동안 네. 이것도 소위 말하는 가계 기본소득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하겠지만 이거는 기업이나 가게의 생태계가 붕괴됐을 때 우리 경제에 초래될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에 비하면 네. 40조 원으로 막을 수만 있다면 이거는 가래로 막을 걸 호미로 막는 네. 현명한 대처다. 저희는 그래서 코로나 네. 채권 극복 발행을 채권이라고. 제정한 겁니다. 그걸 어떻게 그리고 평가하시나요? 대출의 형태가 아니라 그냥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긴급 구호 자금입니다. 지원 금액이다. 네, 이렇게. 통합당에서 저런 정책 내리면 굉장히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 우리 정부가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돈에 뿌리는 거다 뭐 하는 거다 이렇게 비판하셨던데 지금은 저런 정책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네. 정말 소득에 기대도 없고 곧 죽어가는 사람들한테는 살게는 해줘야 되는 정부가 책임이.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전향적으로 잘 검토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가 발행하는 게 아니고 은행이 발행하지만 은행이 저거 보증한다. 발행하는데 뭐 지급 성격이 보증을 다르고 정부가 해주기 때문에 결국은 국채하고 똑같습니다. 결국은 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중소기업 중앙에서 2월 말 긴급 설문조사 할 때 62%의 중소기업들이 뭘 요청했냐면 특별 보증을 요청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이미 중소기업들은 보증의 한도가 다 차 있는 기업들이 다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증을 더 받으려고 그러면 이제 그게 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추가 보증, 특별 보증을 좀 더 해달라는 게 어떻게 지난 2월 말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제일 많은 반응이 근데 그거는 이제 그거였습니다. 역시 대출인 거죠, 그러니까. 보증이면 아무래도 예. 조금 대출 성격인 거죠. 그렇지만 직접 이제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반드시 갚아야 되는 의무는 조금 덜한 게 이제 보증이라고. 그냥 할 수 주는 있겠습니다. 대상은 네. 이제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또 일반 국민들 네. 거기는 해당이 되지만 기업한테는 가능하면 네. 대출의 형태로 대출로 하는 거죠. 주고 나중에 회사가 정상화됐을 때 갚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네, 네, 네. 우리 정 교수께서는 이런
코로나 극복 채권 발행 그리고 직접 지원하는 거 이걸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은 어쨌든 지금 상황은 그 현금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데 네. 대부분 많은 국가들이 거기에 이제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있는데 상당히 또 그것도 보면은 나라마다 이제 사정이 좀 다른 게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주자는 나라는 아주 극소수고요. 네. 어쨌든 미국처럼 무슨 각 모든 국민에게 이제 미국 1000불씩?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도 많거니와 네. 그거를 어떤 분한테 주고 이렇게 행정 관리하는데 이게 상당히 그 비용이 많이 비용이 들고 더 시간 드니까. 들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 아닌 나라들은 홍콩 정도가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조금 주는 거고 나머지 나라들은 소득 수준을 감안해서 네. 어쨌든 선별적으로 주는 게 대세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아까 최근 그 논의되는 이제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용어, 이것도 용어를 굉장히 좀 선별적으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기본소득하면 그냥 한 번 지급하게 되면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는 아직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너무 빠른 것 같고요. 네. 정말로 재난으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운 분들한테 재난 구호 기금 형태로 이렇게 네. 지급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 그 이제 과거에도요. 그 태풍이나 홍수가 났을 때 긴급 생활 안정 지원금 또는 보조금 안정자금 개념으로 네, 네. 몇 차례 나갔어요. 이걸 뭐 갑자기 뭐 이상한 사람, 아니 어떤 분들이 이걸 기본소득이라고 무슨 새로운 개념이냐 하는데요. 이미 하고 있는 일인 거죠. 네, 네. 그걸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것과는 좀 다른 개념인 다른 거죠, 거죠. 분명히. 그렇죠. 그리고 미래통합당에서 얘기하시는 것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뭐 선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재난 그렇죠. 기본소득이라는 건 개념이 다르다는 것이고. 기본소득이 아니고 생활 안정 또는 사업 안정 네. 그 지원금이죠. 네. 보조금이죠. 네. 얘기 나오신 김에 네. 지금 뭐 경기도에서도 뭐 10만 원씩 지급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또 뭐 긴급 구호 자금을 이제 좀 지원한 것 같고 서울은 뭐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30만 원 내지 50만 원 이게 지급하겠다 이러는데 네. 지자체별로 이렇게 하면 다르고 금액도 다르고 형평성도 문제도 있고 네. 이런 건 어떻게 좀 평가하시나요? 아니, 전 뭐 굉장히 우려합니다. 이거는 아니 세금 더 걷어서 그냥 무조건 똑같이 나눠주는 거는 고등학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거는 고민이 없는 정책입니다. 그냥 파퓰리즘이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경기도나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소위 재난기본소득은 한국 경제의 위기 가능성을 더 높이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정 건전성이라는 게 지금 한국 경제를 지키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방파제고 기댈 언덕이거든요. 네. 지금도 우리가 50조, 100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그동안 유지된 정부의 재정 여력이 뒷받침되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지금 실제로 이 경제 위기가 얼마나 오래 깊게 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하에서 네. 지금 무차별 현금 살포로 재정 건전성을 훼손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 무책임한 걸 넘어서 이건 거의 무모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앞으로 닥쳐올 겨울이 얼마나 길고 춥게 될 겨울일지 모르는데 땔감을 비축해 놓을 때 지금 마구 쓰자는 거는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지자체가 그렇게 막 나눠줄 수 있는 돈이 많다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 벌어 한 달 쓰는 지금 한계 상황에 몰린 사람들부터 네. 빨리 현금 지원부터 해주고 기존의 기초생활 안정자금부터 빨리 집행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네. 형평성이 뭐 맞느냐, 또 보편적이냐, 선별적이냐, 재정 건전성 문제는 없느냐 이런 문제들 다 있는데.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네. 어느 거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데 문제는 지금 위기의 이 강도나 이렇게 어디까지 갈지 지금 예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하면 실탄을 정말 잘 아껴야 됩니다. 네. 정말 필요할 때 쓰도록. 네. 근데 어느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모든 도민들한테 10만 원을 나눠주면 1조 5천억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그것이 과연 소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냐. 그렇게 입증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신중해야 될 것 같고 네. 정말로 제대로 선별해서 아주 필요한 사람들한테 효과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용어 자체도 네.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지금은 안 쓰면 좋겠다. 그건 너무나 국민들한테 기대치를 키워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저는 경기도민이고 또 저희 가구가 5명이 저희 가구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제가 50만 원을 받을 기대에 좀 부풀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근데 아무튼 뭐 현금으로 줍니까? 무슨 뭐 상품권 같은 거? 지역 상품권을 3개월 한도로 지역 상품권을 네, 지역 상품권을 이제 3개월 한도로 해서 쓸 수 있게 3개월 내에 써야 되는 네, 상품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저도 그냥 기사에 봤습니다만 네네.
아무튼 저는 이제 여러 이제 걱정이 뭐냐면 이제 이 재난의 이제 긴급 자금이라는 게 긴급성의 원칙이 있고 또 형평성의 원칙도 있고 네. 또 효과성의 원칙도 있는데 이제 이 여러 가지의 그 목표를 적절히 이제 감안해서 네. 이제 고민을 하고 재정 안정성도 고민을 해야 되지만 또 이 위기 상황에서는 또 이 또 급한 불을 또 꺼야 되니까 네. 이제 그런 거를 같이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제 정책이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 지금 평가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여러 지자체에서 이제 급하니까 서로 이제 앞다퉈서 하는 거는 좀 예를 들면 뭐 행정안전부가 됐든 이제 그 비상경제 대책 회의가 됐든 이런 쪽에서 조금 조정해 줄 필요는 있겠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네. 아까 우리 김 의원님하고 최 의원님이 걱정하셨던 그런 그 공무원들의 그 소위 말하면 그 문책에 네. 대한 걱정은 제가 쭉 자료를 보다 보니까 MB 정부 때 글로벌 금융위기를 쭉 극복하면서 감사원장을 배석시켰던 전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도 그런 걸 좀 참고했으면 좋겠고. 사실 이거 참 저희들 봤을 때도 걱정이 많습니다. 네. 결국은 그 돈은 도지사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네. 결국은 국민 세금으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갚아야 되는 돈인데 이걸 그렇게 동일하게 아무리 지역 상품권이라지만은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라는데 뭐 그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네. 정말 경기도나 경남도가 재정적으로 그 정도로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일을 못해서 생계가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하는 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네. 그 나머지 돈은 자영업자나 또 뭐 식당이나 이런 데 일하시는 업체에서 본다면은 정말 손님이 없어가지고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 이런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고용 유지금 정도로라도 준다면은 그거는 그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차라리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일정액을 그렇게 돌리는 것은 이거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예를 들면 네. 비판을 뭐 받아야 된다는 미국에서 뭐 이제 물론 미국하고 저희하고는 이제 뭐 경제 규모가 워낙 차이도 크고 이제 미국은 이제 기축통화국이고 한 이제 그런 차이가 물론 있습니다만 이제 2조 달러의 지원금과 이제 4조 달러의 이제 금융해서 이제 6조 달러의 이제 패키지 우리 돈으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이제 6천조 원 이상 7천조 이상 되는 이제 긴급 자금을 푸는 거거든요. 이제 긴급성이라는 측면을 또 간과할 수는 없다. 네. 물론 이제 그런 금방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하신 원장님도 10만 원 받아가지고 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경기도민의 상당 부분은 월급 봉급 생활자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뭐 생계에 타격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미국은 기본적으로 연방국가지 않습니까? 정부 주별로 이렇게 업무 처리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첫째 많이 걸리는 데다가 그다음에 미국 사람들은 다수가 우리가 아는 한은 다수가 사실은 크레딧 카드로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크레딧 카드가 끊기면 소비가 다 끊겨버리는 거고 네네. 그러면 그렇잖아도 지금 미국 내수가 지금 바로 꼬꾸라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거나마 생계 유지 자금으로 주면서 상당 부분의 소비자들이 지출을 함으로써 경제 시스템이 또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취지가 있는 거지. 네. 그걸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서 100달러 주니까 우리도 뭐 100달러 아니라 저기 1000달러 정도 주니까 우리도 뭐 좀 주면 어떠냐라고 비교를 하는 거는 그거는 상황이 아주 다른 것 같습니다. 위기 시대에 이제 자금 지원은 하나의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문 정말로- 대통령께서도 그 좀 다음 주에 뭐 결론을 네. 내자 이렇게 얘기하셔서 정말로 네. 필요한 관심입니다. 사람들한테 신속하고 충분하게 제공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걸 분산시켜서 흩어버리면 효과도 없고 돈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거 하나 원칙을 좀 지키면서 집행을 했으면 싶어요. 꼭 필요한 부분에 더 많이. 신속하고 충분하게. 네네. 맞습니다. 지금 미국이든 우리든 이렇게 현금을 상품권이든 이렇게 소비자에게 주는 것은요, 일회성으로 끝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과 같이 지금 전염병 때문에 소비가 반강제로 지금 억제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외식도 하지 말고 여행도 하지 말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5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씩 준들 소비가 살아날 것 같지 않고요. 오히려 아까 제가 걱정하는 거는 요 고비를 못 넘겨서 경쟁력이 있고 수익성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이 흑자도산을 하고 집단 휴폐업이 되면 바이러스 위기가 끝나도 우리 국민들이 돌아갈 일터가 없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일터 지키기가 최우선이다. 최 의원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은 소비 진작은 되지도 않을 일이지만 오히려 우리의 일터를 지키는데, 기업을 지키는데, 대기업이든 소기업이든 골목 상권이든 우선 이 고비를 넘길 수 있게 지켜주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뭐 그거를 좀 논의해서 이래서 아까 이제 재난 기본 소득에는 이제 그 말 용어는 반대하셨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떤 통제를 하면서 그걸 컨트롤하는 게 맞는 겁니까? 그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네. 뭐 광역자치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 직선에서 이제 당선이 선거해야 되니까. 되다 보니까 이분들을 중앙정부가 이렇게 컨트롤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참 그 부분을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 회의할 때 어떻게 중앙정부가 좀 이렇게 코디네이션을 잘하면 좋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전체적으로 원칙을 하나 딱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부 주도로. 대상은 어떻게 하고 거기다가 어떻게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할 거냐. 네. 긴급하게 지원한다는 것과 또 필요한 부분에 선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과 이게 상호 좀 모순될 수 있어요. 그렇죠? 긴급하게 지원한다면 모두 다 무차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선별해서 지원하려면 시간이 또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다른 나라와 달리 사실은 뭐 업적인 면, 동, 또 그 이하 단위까지도 네. 다 정부 그 조직이 잘돼 있으니까. 행정력이 잘 미치기 때문에 어느 가구가 정말 시급한가는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이 또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서 자신들이 또 그 봉사하거나 또 헌신하는 이런 정신이 강하기 때문에 네. 우리 주변에서 꼭 도와야 될 사람 뭐 몇 집을 골라서 각 그 시군부별로 의견을 내고 네. 그러면 그 다음 날 그 통장에 입금시켜 드리는 게 뭐가 네.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다 뿌려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이미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 이미 그 소득 수준에 따라서 보호의 두께를 달리하는 제도가 중축되게 돼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 실업수당, 그다음에 근로장려세제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채널을, 요 파이프를 더 굵고 빠르게 하는 게 더 효과적으로 배분이 되지. 그건 뭐 어렵다고 말이죠. 마스크 배분 오부제 하듯이 말이죠. 그냥 아무나 선착순으로 줄 세워서 나눠주겠다. 이거는 저는 공직자 또는 그 국가 지도자가 타야 제도는 생각 안 하고요. 지금 그러려면 아무래도 중앙정부가 나서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중앙정부의 역할이고요. 네. 지자체가 이렇게 되면 또 지자체 간 경쟁이 붙을 거고 차별성 문제가 생기고 저는 이게 득보다 실이 많고 지금 우리가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든지 유지하면서 최선을 다해야지 그냥 무조건 나눠준다. 이거는 전 고등학생도 할 수 있는 정책이고 네.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논의에서 지금 조금 그 간과되고 있는 게 지금 지원만 얘기했는데요. 네. 지금 당장 그 가게나 한계 기업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담들이 있어요. 네. 부가가치세 세금. 납부라든지 네. 제세 공과금이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유예 내지는 동결 내지는 감면해 주는 것도 네. 지금 당장 현금 주는 게 그렇게 조금 며칠 걸린다면 정부가 그냥 요번에는 부가가치세 상반기 안 받겠다. 4대 건보료 등 4대 보험은 일단 연말까지 뭐 일정 수준 이하는 동결이다. 안 네, 받는다. 네. 그러면 바로 효과 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뭐 세금 감면이라든지 법인세 포함해서 그건 또 시간 거기다 포함 걸리지도 않고. 플러스 또 규제 완화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뭐 그렇죠. 근로제라든지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도.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기업이 살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뭐 기업을 경영할 때 뭐가 애로 요인인지 지금까지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 52시간제도 사실은 뭐 중요한 정책인데 저는 거기에 대해 상당히 개인적인 책임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제가 디자인할 때는 그 당시의 경제 상황이 현상 유지 내지 더 좋아진다면 68시간을 52시간으로 낮췄을 때 고용이 한 20% 이상 늘어나야 됩니다. 네. 오퍼레이션 유지가 되려면. 일자리를 나눠야 되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 급격하게 지금 경기가 위축돼 버리고 상황이 나빠져 버렸잖아요. 여기다가 그런 가정의 정책을 그대로 집행을 했을 때는 굉장히 아마 무리가 나타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과 약간 다른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이 52시간 문제도 이 위기 상황에서는 네. 일시적인 유예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기업이 능력이 돼서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차라리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자율적으로 시장에 정착하게 하자. 이런 어떤 정책의 변화.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규제 문제도 뭐 규제 뭐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열거주의 규제의 어떤 한계. 네. 이 차제에 진짜 규제 체계 자체를 철학을 바꿔오는 게 좋다. 네.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가되 네. 그 대신 기업한테 한없는 자유를 주되 기업에 대한 책임을 철저하게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좀 강화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업이 자유롭게 경영을 하되 법과 원칙을 어기면 무한한 책임을 지게 만드는 이런 네. 시스템으로 가는 게 우리 이번에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한테 준 하나의 메시지가 아닐까. 정말 52주뿐만 아니라 52시간 근무제. 네. 근무제뿐만 아니라 노동 관련 규제 또 여러 가지 대기업 활동을 옥죄는 이런 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검토를 이번 기회에 해야 되는 것이요. 네.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코로나 이전 상태로 자연스럽게 국제 경제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경제 체제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거기에다가 지금 미중 통상 마찰은 아마 코로나 문제가 더욱더 관계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질 것 같고 네. 그럼 그 이후의 세계라는 것은 아마 국가 간의 경쟁 관계가 더욱더 첨예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한가하게 그동안에 여러 가지 뭐 고려했던 사항들도 물론 우리가 가치 있게 받아들여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국가 경제를 운영해 나가는 문제가 더 클 수도 있을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이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실 경제 정책이 이제 근본적으로 네. 발상에 전환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진보적 경제 정책이냐 무슨 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이냐 논쟁은 어떻게 보면 평시에 그 일종의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적 관점으로 보면 좀 한가한 논쟁인데 네. 네. 전 지금 김대중 정부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IMF 위기 직후에 취임한 정부인데 네. DJ가 그랬잖아요. 상인의 현실 감각으로 해야 된다. 선비 정신도 중요하지만 지금 DJ 김대중 후보는 그 당시에 상당히 진보 진영을 대표해서 자임하면서 집권을 했지만 이후에 위기 극복을 위해서 취한 정책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신자유주의적이고 규제 완화를 했고 민영화를 했던 정권입니다. 그게 또 IMF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 기제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게 지금 드리고 싶은 조언은 그러한 그 이념적 바탕은 다 좋은데 지금 우리 그런 거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다. 빨리 말씀하신 대로 경제정책 대전환을 해서 위기 극복을 하는데 실용주의적인 정책, 합리와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정책을 펴야지 네. 계속 그런 그 어떤 그 이념지향적인 도그마의 정책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기를 네. 촉구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몇 가지만 좀 조언을 하시면? 뭐 이 자리에서 그래도 되는지는 네.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시죠. 어쨌든 네. 그 현 정부는 일관되게 시장은 불공정하고 기업은 탐욕스럽다. 정부만이 정의롭고 공정하다. 그래서 정치인과 관료가 시장에 들어가서 모든 걸 좌지우지해야 된다. 동의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저의 관점입니다. 네.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진보적 경제 관념이죠.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이념 논쟁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다. 이제는 기업을 살리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대통령이 경제회의에서 기업을 살린다. 대기업, 중소기업 구분하지 않겠다. 기업을 살리겠다. 저는 굉장히 반갑고 놀라웠습니다. 네, 네. 아, 대통령이 저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원래 그러신 분입니다. 아, 그런데 그러면 야당하고 소통을 좀 하셨어야죠. 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전 지금 정부가 과거 정부에 비해서 이제 그 과거 정부가 못했던 걸 풀어낸 게 사실은 몇 가지가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이제 규제 샌드박스법인데요. 규제 샌드박스법도 사실은 뭐 과거 정부에서 뭐 논의만 했지 실제로 법을 통과를 못 시켰고요. 네. 예, 김정석 의원님도 규제 전문가시고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시고 한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를 여야에서 다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규제 샌드박스법을 지금 통과시켜서 나름대로 이제 그 열거주의의 어떤 큰 한계 속에서 네. 자그마한 구멍을 이제 뚫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정부가 이제 혁신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대기업보다는 자그마한 기업들, 벤처 기업들 또 창업 스타트업들이 이제 훨씬 더 일자리를
그 많이 만들어내고 이제 그 소위 말하면 경제 활력을 더 불어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이제 그 중소벤처 창업 이런 쪽에 이제 많이 그 역점을 두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또 지금 정부가 이제 과거에 뭐 친노동 정부라고는 쭉 불렸습니다만 이제 저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혁신 성장 쪽에 노력을 하고 있고 네. 실화를 하나 말씀드리면 네. 20대 총선 끝나고 우리 당선자 대회 때 저더러 경제 특강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민주당 의원님들 입에서 친기업이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우리 경제도 살고 정권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판도 많이 받아서 내가 좀 그 당시 이제 문재인 이제 대표셨죠? 대표도 그만두고 이제 대선을 준비하고 계시는 과정인데 네. 한번 뵙고 한번 상의를 드렸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괜찮겠느냐. 교수님은 계속 그런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 거 보면 이분도 기본적으로 기업이 잘 돼야 고용도 생긴다는 걸 느끼고 계신 분이고요. 네. 근데 우리 이제 김정석 의원이 포함된 그런 야당에 제가 한 가지 좀 바람이 있다면 네. 지금 우리 경제는 과거의 고도 성장의 향수를 좀 떨칠 때가 됐다. 너무 그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정책이 현실적으로 작동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지속 가능한 한국 경제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거냐 이런 데 서로가 좀 머리를 맞대고 네. 고민을 했으면 싶습니다. 머리를 맞대는데 그뭐좀 그럼요. 말씀하셔야 우리 또 최은열 의원님이 네. 저로서는 뭐 학계 선배시고 네네. 사실 의정 활동하면서 저한테 큰 그 자극제가 되고 도움이 됐던 의원님이십니다. 그래서 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고 현 싶고요. 정부 생각이 그렇게 뭐 아니, 정책이 그래서요. 이념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그러나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네. 역시 아마 최 의원님도 뭐 그걸 부정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민주당 의원 내에 소위 그런 과격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이렇게 토론이나 투표 과정에서 보면 의외의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게 이제 제가 늘 그 규제개혁이나 어떤 4차 산업혁명 입법안이나 정책안을 놓고 국회에서 토론할 때 항상 문제는 우리 당이 아니라 민주당 내 이견 조정부터 전제돼야만 일이 되는 일이 종종 있었고 네.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전 최 의원님이 참 당내에서 애마 쓰셨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우리 모든 상식적인 경제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게 뭡니까?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거거든요. 네. 세금을 내는 일자리가 진짜지 세금으로 유지되는 일자리는 가짜거든요. 그렇잖아요. 또 소득이라는 건 거래를 통해서 얻는 거잖아요. 지출이 있어야 소득이 생기잖아요. 요새 사람들이 외식 안 하니까 다 소득 안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래가 활성화돼야 됩니다. 근데 현 정부는 지금 계속 거래를 억제하는 쪽의 정책 지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끝으로 GDP 성장률이 경제 성장률인데 GDP가 국내 총생산량이에요. 네. 생산이 늘어야 성장이 되지 생산 없이 어떻게 소득이 늘어납니까? 근데 어떻게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을 합니까? 그래서 네. 저는 이렇게 가장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당연한 이 세 가지의 진리로 돌아가는 게 이게 경제 정책의 핵심이 돼야 하고 네. 그 점에 관해서는 뭐 여야를 떠나서 우리가 좀 공감을 이루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 생각을 말씀만 합니다. 드릴까요? 네, 그러시죠.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반기업 정부다, 반기업 또 민주당이라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업과 기업인을 혼동하는 데서 오는 비판 같습니다. 네, 네. 기업인들이 법을 어기고 뭘 했으면 사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기업인을 수사하면 이게 반기업이다. 이렇게 좀 이제 생각하는 경향이 꽤 있어요. 양자를 분리해서 봐야 된다. 분리해야죠. 기업은 잘 돼야 되죠. 기업이 잘 돼가지고 피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기업하는 그 경영자들도 법과 원칙을 지키면 되잖아요. 법과 원칙을 위배했는데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이거에서 이제 반기업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또 이제 우리가 비판받는 게 친노동이다. 나는 친노동은 한없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네. 주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나 노동과 노조를 또 혼동한 데서는 비판이다. 친노조와 친노동은 다르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당내에서도 우리가 이제 친노조라는 소리는 들어서는 안 된다. 친노동이라는 걸 계속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에 혼동해서 우리가 비판받는 면도 상당히 많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추경 또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지난 17일에서 국회가 11조 원 규모의 추경을 통과시켰는데 2차 추경 얘기가 또 나옵니다. 뭐 총선 이후 5월쯤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고 2차 추경 얘기 어떻게 보시는지 정의원께서? 추경을 어느 시점에서 할 것인가는 좀 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 네. 지금 뭐
100조 원에서 다시 또 한 번 더 또 뭐 대책을 강구를 하게 되면은 또 한 50조 원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뭐 그 정도로 해서 일단 뭐 국제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될 것 같고 이게 추경을 하면서 계속 그 정부가 그 방만한 재정으로 가는 이런 문제가 늘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지금 까딱 잘못하면은 국가적 위기라는 걸로 해가지고 사실은 뭐 국회 내에서도 심사도 좀 덜 까다롭게 하고 하면서 쉽게 그냥 통과될 수 있는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꼭 필요할 경우에는 당연히 네. 이 국가 살림을 위해서라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100조 원 풀고 또 추가적으로 더 나갈 가능성도 있고 이걸 생각하면 이거 풀린 것만 해도 뒷감당이 어렵기 때문에 어떤 국가 전반의 어떤 거시 지표를 잘 보고 결정을 해야 되겠다는 네. 생각입니다. 국민들께서 이해하시는데 혼동이 없으시도록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하시는 100조 이번에 간 게 다 이제 추경은 아니고요. 네. 예산 집행 부분은 한 뭐 10조, 11조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이제 시장에서 조성된 자금이고요. 네. 저는 제가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마자 언론에 추경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정부가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가지고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네. 정부가 새해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집행이 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무슨 추경이냐 이렇게 네.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코로나19 사태는 앞으로 파장이 어느 정도까지 갈지 아무도 지금 예상이 안 되거든요. 가늠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1차 추경할 때도 이걸로 족하냐. 제가 기자들한테도 그랬어요. 1차냐 2차냐 의미 자체가 없다. 규모가 10조냐 11조냐 따질 겨를이 없다. 일단은 시급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2차 추경으로 끝날 수 있다면 다행이죠.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앞으로 얼마 갈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제약 조건을 너무나 우리가 제약을 받지 말고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를 해야 된다. 상황을 좀 지켜보고 맞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하면 시기 추경도 해야 2차고 되고 3차고 4차고 규모도 네. 10조냐 20조냐 이건 논할 필요가 없다. 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 김 의원께서 좀 지적을 네, 해주실 것 2차 같습니다. 추경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는데요. 뭐 당 지도부하고 이제 또 토론과 의견 조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일단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확장 재정이라는 게 경기 지탱하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얘기가 되는 게 이 소위 재난 그 구호 자금 이건 현금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추경에 불충분하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제안한 그 코로나 국채 그 제가 지금 자료를 확인하니까 은행이 아니고요. 정부가 보증한 국채랍니다. 그렇지. 아, 예,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정부가 말씀하신 코로나 국채라고 하는 게. 코로나 국채는 정부가 직접 보증해서 국채로 40조 원을 그 대신 다른 용도에 못 쓰는 그 저 용도가 목적 지정된 목적 채권이다. 채권으로. 이제 목적 네, 채권이 되는 거고요. 그거 포함해서 확장 재정은 필요한데 제가 여기서 우려하는 거는 지금 확장 재정이라는 게 자꾸 돈을 쓰는 것만 생각하는데 네. 사실은 감세도 확장 재정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건 뭐 네, 경제 원론에 그렇죠. 나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정부가 세금을 더 걷거나 국가 채무를 늘려서 지출을 늘리는 거는 이제는 제가 볼 때는 경기 회복 효과나 고용 창출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네. 오히려 지금은 그 세금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공과금을 깎아주고 해서 오히려 그 위기를 건너가기 좋게 해주는 네. 그런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2차 추경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논의해야 되는 건 바로 이 벼랑 끝에 몰린 한계 기업과 한계 가구를 어떻게 건너가게 징검다리를 놔주느냐에 들어가야지. 네. 이거를 말이죠. 전 국민한테 뭐 1인당 100만 원씩 준다. 이런 식으로 되면 저희는 반대할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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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경제 상황 관련해서는 더 짚어봐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경제 관련해서 상황도 좋고 대책도 좋고 꼭 짚어야 할 부분 강조하실 말씀 마무리 발언을 좀 부탁드릴까요? 30초씩 우리 정 교수께서 먼저. 지금 뭐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위기입니다. 위기 때는 국제 협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전 세계적 위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국제 관계를 잘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정부가 하는 걸 보면은 어떤 나라하고는 계속 싸우고 싶고 어떤 나라하고는 계속 그냥 붙어 있고 싶어하는 이런 좀 모순된 모습을 참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앞으로 따져야 될 문제는 좀 나중에 따지더라도 지금은
인근 국가들 간에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 국난 극복의 중요한 어떤 지렛대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외 정책을 이번 기회에 좀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네, 국제 협력의 중요성 짚어주셨고요. 김동열 대표 마무리 발언 부탁드릴까요? 저는 이제 그 굉장히 긴급한 미중의 위기 속에서도 또 희망이 또 몇 가지 또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이 관광지를 개방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가 중국이 그 소위 말하면 샤오캉 사회, 소강 사회의 마지막 그 목표 달성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요즘 가끔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지금 밀어놨던 소비를 보복적으로 하겠다. 보복적 소비에 대한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하는 이제 그런 정책적인 그 준비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또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4월 10일 부활절을 좀 기점으로 삼아서 경제 좀 정상화 노력을 하겠다라는 또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또 미국도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그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중국과 미국이 또 나름대로의 어떤 그 경제 정상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긴급한 위기를 또 잘 극복을 한다 그러면 또 그런 또 희망의 요인도 있지 않냐, 이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긍정적인 면을 좀 보자, 이런 말씀이셨고요. 김종수 의원의 마무리 발언할까요? 97년에 우리 IMF 외환 위기는 외환 부족 때문에 비롯된 게 아니고요. 외환 부족은 결과였습니다. 당시에 국내외의 금융시장과 투자자들이 당시 정부가 경제 위기를 대처하는 방식과 능력이 미덥지 못해서 국제 신인도 상실이 외환 위기를 촉발했다는 게 뭐 많은 전문가들의 얘기거든요. 저는 지금 최근에 주가의 그 급등락, 그리고 원화 가치의 급락이 지금 한국 경제가 금융위기, 외환위기 쪽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징표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경제 위기 관리 능력, 이 지금 국내외의 금융시장과 외환시장과 경제 주체들이 지금 면밀히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어떤 반시장적이고 반기업적인 좌파 이념의 도구마에서 빨리 벗어나서 상식과 과학에 근거한 정도 경제 정책으로 빨리 전환해야 우리 위기가 빨리 극복되고 경제가 회복될 거다. 그런 점에서 저는 대통령 주재 3차 경제대책회의를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네,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최은열 의원 마무리 발언 부탁드릴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피해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아니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국민들한테 좀 자신감을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사회 전체적인 대타협 어떤 그런 모멘트가 좀 주어지면 좋겠는데요. 이미 이제 정부에서 그 차관급 이상 뭐 이 월급 몇 프로 이렇게 반납하는 운동이 생겼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3년 전에도 이런 운동을 주창을 했습니다만, 뭐 상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도 좀 참여하고 국회의원들 참여해서 사회 지도층 인사가 뭔가 좀 이 고통 분담에 동기를 마련하면 민간 부분에 가서도 대주주라든지 경영자들도 이런 좀 운동에 동참해라. 그러고 나서 기업이 살기 위해서는 양대 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우리 근로자분들도 몇 년간은 뭐 임금의 동결에 그런 운동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전체적인 좀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기업이 좀 생동감을 찾으면 기업도 사회적 타협의 차원에서 어떤 뭐 기금을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너무나 벌어진 임금의 격차를 좀 줄이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하는 좋은 전환기가 됐으면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단순히 정부뿐만이 아니고 경제 주체 모두, 우리 모두의 참여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분 패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과감하고 대담한 대책으로 돌파구를 열어나가고, 시민들은 지금처럼 성숙한 공동체 의식으로 꿋꿋하게 버티면서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슈 토론,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